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시장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기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임금 경제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죠. 뒷장으로 넘어가면 고임금 경제 효과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거래요. 자,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고임금 경제라는 건 앞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고임금 경제라는 거구나. 결국은 고임금 경제에 따라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기업 이윤이 증가하는 거를 고임금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근로자들한테 임금 올렸는데 오히려 나한테 이윤이 증가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임금 올려줬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안 자르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노동 수요 곡선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노동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는 뭐 때문에 노동 수요가 변한다? 임금인 거죠, 임금. 임금이 쌌을 땐 괜찮은데 비싸지면 어떡한다? 그만큼 줄인다라는 거죠. 늘상 하는 얘기지만 100원이었을 때 혹은 50원이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걸 똑같이 쓴다면 그러면 50원이었을 때는 200명이라는 걸 사람을 썼다면 임금이 100명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100명밖에 못 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준다라는 거죠. 노동 수요가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고임금 경제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임금을 올려줬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 해고하지 않겠죠, 당연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로 인해서 고임금 경제가 있을 때는 임금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고용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설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더라도 임금이 많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해고자를 대량으로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임금이 올라도 고용량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본다면 이 경우는 임금이 올랐을 때 해고자를 대량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값이 크다라는 거고 이 경우는 노동수요의 탄력성 값이 작다라는 거죠. 그죠?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고임금 경제가 아닐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임금 경제에서는 오히려 임금 올랐을 때도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준다면 고용량을 유지하지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값이 작아진다라네. 지금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왜? 고임금 경제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임금 경제에서는 임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많이 해고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노동수의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으로 가는 거고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 상승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많이 해고 그러니까 고용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고용량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노동수의 탄력성 값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지우면서 문제가 고임금 경제의 일대와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고임금 경제가 아닐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고용을 감소시켜서 노동 수요 탄력성 값도 커지지만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라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 이윤을 증가시키므로 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량이 미미하게 변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고임금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들 임금이 올랐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 이윤이 증가한다면 이게 고임금 경제잖아요. 그죠? 고임금 경제라는 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 예, 고용량을 줄인다, 안 줄인다. 고용량을 안 줄인다라는 거죠. 임금이 올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고임금 경제가 아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랐을 때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임금 경제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고용량을 많이 줄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탄력적인 거고 이거는 비탄력적인 거죠. 예. 이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나중에 적은 거하고 다른 거 아니냐? 같은 얘기를 단지 조금 더 정리해서 적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비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256페이지 예상문제. 동일한 임금 인상에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을 쓰시오. 예, 이건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을 쓰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문제를 살짝 바꿔서 냈을 뿐이지 결국은 정답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적으세요라는 거, 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을 적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3번.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와 장기에서 노동 수요 탄력성 값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노동 수요 탄력성 값은 단기와 장기에서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보다 장기가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경제에서 단기와 장기의 구분, 특히 노동 수요라는 것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단기는 노동의 공급, 노동의 증감만 가능한 시기에, 시기를 단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장기는 노동의 생산 요소 중에서, 생산 요소 중 노동 플러스 다른 요소, 토지나 자본도 증감이 가능한 시기, 이 시기를 장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국밥집을 운영을 해요. 돼지국밥이라고 합시다. 돼지국밥 요즘 뜨고 있으니까 뭐 돼지국밥집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돼지국밥집이 예를 들어서 실평수가 50평이다. 이 중에서 주방이 한 20평 쓰고 홀이 30평 정도 쓴다. 이럴 때, 자, 이 사람이 돼지국밥집을 차렸는데 총 50평 중에서, 근데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첫 번째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과 홀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넣으려고 들죠. 첫 번째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장사 잘 되니까 큰 집으로 옮겨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좀 그러면 그랬다 망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증감을 시킵니다. 증가를 시키죠, 증가. 그러니까 근로자를 더 쓰는 거죠, 종업원을. 그러다가도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층짜리다. 그러면 내가 3층짜리 중에서, 3평이 아니고 3층. 3층짜리 건물이었을 때 3층짜리에서 내가 1층을 쓰고 있었다면 2층도 주세요 해서 임대를 해서 그리 옮겨가요. 그러니까 넓히는 거죠, 공간을. 그럴 겁니다. 혹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죠. 그럼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만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만을 증가시키고, 이게 단기예요. 거기서도 장사가 계속 잘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뭐라 했어요? 생산 요소 중에 나머지 토지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공간. 토지라는 게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방, 기구라든가 혹은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더 늘리겠죠. 이게 장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는 사람만을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를 단기, 장기는 그 외의 요인, 토지든 자본이들을 같이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장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라는 게 기간이 나눠져 있구나. 3개월은 단기, 1년은 장기,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임금이 비쌌다가 싸지면 사람 늘리겠죠. 그래서 늘상 했던 얘기는 100원에서 50원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쓴다면, 10,000원을 쓴다면 20명에서 100명 쓰고 이건 200명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단기에서는 임금 때문에 사람만을 증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장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요인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에서는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100명. 근데 장기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장기에서는 자, 인건비가 싸졌다라는 것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 노동, 자본, 이 3요소. 자, 여러분들 인건비라는 표현은 임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임금만 떨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임금은 떨어지는데 뭐 물가만 뛰고 있다 이러면 이상하겠죠. 그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혹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질 때 인건비도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인건비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에도 자본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혹은 기계를 임대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쓰는 것보다 노동비에 대한 인건비가 뚝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쓰던 것들을 오히려 저쪽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 안 되나? 그럼 조금 더 숫자적인 거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40, 여기에 40을 쓰고 여기에 20을 썼었어요. 근데 노동으로 10만 써도 된대요. 인건비가 떨어져서. 그러면 여기 그냥 40 쓰고 여기 40 썼던 거라면 굳이 다른 거 줄이지 않는다면 인건비가 내려간 만큼 어떻게? 더 많이 쓰는 거죠. 이 10으로 줄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20으로 계속 가는 거죠. 대신 여기에 쓰던 것들로 줄어든다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30으로 줄어들고 이것도 30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만큼 줄어든 것만큼 여기서 10을 더 노동으로 더 쓸 수 있다면 여기서 20 더 쓰면 40을 쓰는 거죠. 단기에서는 노동만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노동만을 증감을 시킬 수 있는데 장기로 가면 토지와 자본을 증감을 같이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같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 노동으로 더 돌리면 20에서 그냥 2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쓰는 40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아니라 자본이나 토지에 들어가는 것들을 노동으로 더 돌릴 수 있다면 여기가 아니라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를 올라갈 때 지금 내려올 때 얘기한 거죠.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200이 아니라 뭐 250이나 이 정도를 더 쓸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장기에서는.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 값은 기울기가 급하게 가면 급하게 갈수록 비탄력적인 거고요. 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많이 기울수록 탄력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완전 비탄력적인 거고요. 이건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만만해질수록,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에 가까우면 갈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고 이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일 때보다 장기일 때 더 탄력적이다. 그 이유는 단기일 경우엔 단기에서는 노동만을 증감시킬 수 있지만 장기에서는 노동이 아니고 생산의 3요소인 3요소 중 노동 이외의 토지와 자본을 함께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수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개념을 설명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예, 단기 했을 때보다 장기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자, 266페이지 기출문제 7번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기술하시오. 예, 이런 문제가 아예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공식은 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8번이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 400원으로 내렸을 때 400원으로 내렸을 때는 몇 명을 쓰느냐? 1100명을 쓴대요. 자, 이 기업의 노동 수요의 탄력성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공식부터 쓰라 그랬습니까?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실업률 혹은 고용률 이런 거 뭐든지 그 공식부터 먼저 쓰세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노동 가격이라는 것보다 임금이라고 그냥 가볼게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노동 공급이라면 당연히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부터 볼게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의 노동 수요량 변화된 수요량 원래 수요량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수요량이 얼마였어요? 1000명이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1000분의 그러면 변화된 게 얼마예요? 1100이죠? 네, 1100 빼기 1000인 거죠. 네, 곱하기 변화율이니까 100이죠. 그럼 얼마예요? 네, 10%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나왔죠. 10%라는 게.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을 볼게요. 똑같습니다. 임금의 변화율도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에서 원래 임금을 빼주는 거죠. 이것도 절대값입니다. 항상. 그러면 원래 임금 얼마였어? 500원이죠. 500원에서 400원으로 변한 거죠. 400원에서 500원을 빼주는 거죠. 예, 그러면 500분의 100이니까 예, 20%네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절대값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 변한 거죠. 그러면 분모는 뭐예요? 20% 변한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0.5인 거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을 나열하시오. 예. 그래서 노동 공급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그 노동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로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많다. 그럼 내 경쟁자인 거예요. 예. 입사 경쟁률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은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 인구가 많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중국이 노동 공급이 훨씬 원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가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두 번째가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세 번째, 많이 하더라도 짧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8시간 일하는 국가가 훨씬 더 노동 공급이 원활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노동 시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입니다. 아무리 노동자가 많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보다는 질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은 국가가 노동의 공급이 훨씬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많이 준다 그러면 많이 일하려고 드는 거고, 임금 적게 준다 그러면 일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 공급은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예.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예, 첫 번째는 소득과 여가 선호에 의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소득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거죠. 일. 예. 경제활동 참가를 높일 것이고요. 높일 것이고, 반대로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겠죠. 나 일하는 것보다 좀 더 놀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놀겠죠. 당연히 일 좀 덜 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예. 그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노동소득 내지는 타가구원의 소득. 이거 설명 적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여러분들 비노동소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그게 비노동소득이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적금을 한 5천만 원 이상 넣어놨다. 그러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이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비노동소득이에요. 혹은 그러니까 비노동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노동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은행 이자, 그 다음에 임대료, 또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내가 일하러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들? 안 나가죠. 내가 이게 들어오는 게 많아, 한 달에 수천만 원 돼. 그럼 왜 나가서 사장한테 혹은 부장한테 싫은 소리만 들으면서 일해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살지. 안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노동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죠, 당연히. 반대로 비노동소득이 없어. 나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하기 싫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타가구원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와이프나 혹은 내 자식이나 혹은 누군가 하여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벌어와.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그럼 난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은 거죠. 왜? 남들이 벌어온 돈 많아. 그거 갖고 나 살아도 돼. 굳이 내가 나까지 몰아나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 아유, 저거 갖고 어려운데? 나도 나라도 나가야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굳이 이거 적을 드릴 필요 없죠. 꼭 적어야 된다면 비노동소득 내지는 타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다? 낮아지고, 예. 비노동소득 내지는 타가구원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당 임금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죠. 많이 준대인데. 네, 시간당 임금이 적어. 예? 최저임금도 안 준대. 그럼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려고 들 것이고, 시간당 임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를 하지 않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계 내 생산. 이거는요, 가정 내 생산이라는 거예요. 가정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들 거고요. 야, 이거 그냥 사다 먹으면 되잖아. 빠 세탁기 돌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야? 밖에 나가서 돈 벌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가계 내 생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아 내지는 통근 시간이죠. 통근 시간. 그래서 육아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나가 돈을 벌어요? 못 벌잖아. 아이들 봐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없거나 커. 혹은 어린이집에 맡겨서 굳이 내가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있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통근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다니기가 편해. 그래서 더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출근해야 되는 데만 가야 된다 내가. 그럼 가고 싶어져?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그 고생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집에서 놀고 덜 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다르게 뽑아볼 수가 있는 것이 있었죠. 기혼 여성, 그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기혼 여성만 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을 중시하느냐, 여가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노동소득이 높으냐 혹은 타가구원 소득이 높으냐에 따라서 높으면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는 거고, 낮다 그럼 높여야 되겠죠. 나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높다 그러면 나도 나가서 일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데, 시간당 임금이 아주 적어. 겨우 최저임금 줄까 말까? 그럼 잘 안 나가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 내 생산에 대한 것들이, 가계 내 생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활동 참가를 낮출 거고요. 가계 내 생산 가치를 낮게 판단하는 사람 같으면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시간 혹은 통근 시간이 별로 드는 게 없다. 나는 애들 보살피는 것도 없고 출근하는 것도 요 앞에서 가서 일한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를 높일 것이고, 아니야 나 애 보는데도 시간 걸리고 야 출근하는데도 2시간씩 걸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를 낮추려고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걸 설명하시오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